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동산학 개론 기초서 처음 시간이죠. 맨 처음에 보면 16쪽을 펴보시면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 또 부동산의 분류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어디까지를 부동산이라고 볼 것이고 또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마다 개념 및 분류 부분에서는 한 문제 이상이 꼭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학문 체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부동산학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학문 분야가 법학, 경제학, 그리고 건축공학, 물론 이 세 가지 학문 이외에 여러 가지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학이 성립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문 분야가 이 세 가지 분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측면, 그럼 법률적 개념이란 말을 써요. 또 경제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우를 경제적 개념, 또 건축공학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법률, 경제, 기술이라고 하는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방식을 복합개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개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크게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총론을 막론하고 어느 파트를 관계없이 복합개념이 나온다면 그 속에는 법, 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합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그 자체가 법경기를 포함하니까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파트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나머지 경제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측면에 포함이 되는가 종류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자자생소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보통 이제 암기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인데 여기서는 왜 이 암기법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자생소품 5글자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돼요. 어떤 모의고사건 기출문제건 간에 자산이 뭐냐, 자본이 뭘까, 또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복합 개념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자위환이에요. 자, 공자위환이 어떤 의미일까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네 가지 역시는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말고 시험 문제에서 야, 자연이 뭐야? 위치가 어떤 뜻이야? 위치의 내용은 뭐가 있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에 내용이 나오면 참고로 한번 읽어는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내용을 알려고 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 대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이 중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하나 정도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종류로서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장 출제 비중 높은 파트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따져보면 크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협의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좀 빨라요? 말이 좀 빨라요? 말이 빨라요? 알겠습니다. 좀 느리게 할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흥분 상태가 좀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협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자로 좁을 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광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넓을 광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일단 문장 속에서 협의, 광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의미한다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기출문제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건 경제적 측면의 구분이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협의나 광의가 나왔다는 건 이미 법률 경제 기술 중에 어디에 속한다? 예, 법률이죠. 그런 식의 문제가 꽤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전주에 OT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제 40문제 중에 20문제에 가까운 수준이 뭐냐면 말뜻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가도 50은 먹는 게 정상인데 왜 그게 안 나오냐면 현장 가서 떨어요. 떨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이해를 못 하신다거나 또는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 따져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다면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좁은 의미는 넓은 의미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광의를 먼저 말한다면 광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엇인가 포함이 되었을 때 넓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를 먼저 한다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 포함된 개념을 광의 또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준 부동산 이 말을 처음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준 또는 의제라는 말 나왔는데 자, 이건 상식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 어떤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준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준 공무원의 의미는 그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나 대우 면에서 공무원의 버금가기 때문에 준자를 붙여주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준이라는 글자의 뜻은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간주하고 취급해 줄 때 쓰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준 부동산은 그래 준자 붙었으니까 본질적으로 원래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닌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가 준부동산 아닐까 예측돼요, 안 돼요? 되죠. 끝났어요, 그럼. 물론 이제 준부동산 이제 계속 수업을 받으시면서 좀 더 예쁜 말로 바꿔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 개념은 이게 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말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히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고 들어오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론한 과목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뭔가 좀 많이 알겠다. 내가 좀 처음부터 계산도 좀 해보고 뭐 공식도 좀 외워보고 이런 욕심을 갖고 들어오시면 이 처음에 한 마라톤 풀코스를 뛰셔야 되는데 100m 뛰다가 숨 차 죽어요. 그러니까 11, 12월 달은 그냥 가볍게 이런 어떤 말이 나오면 이 말 뜻이 이런 말인가 보다 그 정도만 알려고 하시고 1월부터 기본수 갖고 열심히 수업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근데 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건 민법 제99조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토지와 정착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는 이 규정이 민법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출제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게 전부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협의의 부동산이 곧 좁은 의미의 부동산 맞지요? 근데 그게 민법에서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맞죠? 그러면 출제자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하거나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거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거나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거나 똑같은 말 반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제가 OT 때 얘기를 드렸지만 만약 그 네 가지 표현을 전부 기억하는 게 귀찮아서
협의의 부동산 하나만 또는 토지 및 정착물 하나만 기억했다. 민법상 부동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배우지 않았다고 틀려오십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설마 그럴까 싶죠? 설마가 사람 잡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여러분 중에서 뭐 전에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완전히 초보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어떤 초심으로 돌아오셔서 하나하나 내가 계단을 밟아 올라가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래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결국 두 가지예요. 딱 보셔도요. 와닿지 않는 말이 정착물과 준부동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 출제도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뭘 물어본다? 정착물에 대해서, 준부동산에 대해서. 이거 두 가지 물어보면 복합되면 끝나요. 오케이? 근데 정착물에 대해서 가볍게 말뜻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착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착이란 말과 물이란 말이 결합이 됐는데 보통 물은 물건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럼 정착이란 말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뭐 한 곳에 붙박혀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이론적인 예쁜 문장을 외우시기 전에 그냥 우리 식으로 그럼 정착물은 뭐 정확한 말은 모르겠지만 한 곳에 붙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 아닐까 이런 예상은 가능할 수 있죠. 끝났어요. 그 말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좀 예쁜 말로 바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 계속적으로 사용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문장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한번 해석해 볼게요. 토지 등에 부착이 되어 땅이나 건물에 붙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그 말은 원래 걔는 그런 물건이야 라고 인정되는 것들은 모두 뭐다? 정착물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중엔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착물에 있어서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붙어 있을 때 정착물이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부착물은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제가 지금 뭘 강조했죠? 토지 등에 부착이 되어 계속적으로 사용돼. 원래 그런 거 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큰 중요한 개념은 지속이에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정착물인 거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조금 잠깐 붙어 있다 이런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아요. 물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나중에 기본 수업할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부동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복합부동산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경우가 바로 뭐다? 복합부동산이다 라고 보는데 여러분 중에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민법을 배우시거나 등기법 등을 배우다 보면 땅하고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입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입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할 때도 그냥 내 입장에서는 돈 주고 집 한 채 샀는데 그 거래 과정에서 내가 받는 문서는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두 개를 받잖아요. 그 말은 경무다.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아니겠느냐. 맞죠? 그런데 그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일체로 한 게 뭐냐면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이 되거나 거래되는 경우를 무슨 부동산이나 한다. 복합부동산은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A라는 땅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래요. 그러면 이거 몽땅 합해서 주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내 집 하나를 구입한 거죠. 맞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 땅과 그 위에 주거용 건물은 하나의 물건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다른 물건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물건, 주택이라는 집이라는 하나의 물건으로 이용 거래되는 경우를 우리 부동산 학계에서는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Understand?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감정평가로 연결되면 일괄평가란 말이 있는데 일괄평가가 뭐냐면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일괄, 하나로 평가한다. 이게 일괄평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토지 가치 따로, 건물 가치 따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그냥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한다. 이게 일괄평가인데 역시 이것도 감정평가는 들어가면 좀 더 좀 심도 깊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수업에 있어서 부동산 개념은 이게 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로 보면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중복된 내용을 빼버리면 내용은 별거 없어요. 거기 보세요. 맨 처음에 복합 개념 나왔죠. 그럼 법경기 3대 측면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른쪽 17페이지 아래에 보면 또다시 핵심 체크해 놓고 복합 개념 제목 나오면서 법경기 똑같은 말 나오죠. 그리고 협의는 협의의 부동산, 의제의 부동산 합하면 경제와 더불어 무형인데 자자생소품 나옵니까? 경제에서. 앞글자 따시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니까 자자생소품 있어요? 그럼 기술은 공자위환 나오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니까 한 글자씩 따시면 공자위환 맞지요? 얘기 끝났잖아요. 넘기시죠. 자, 이제 부동산 분류 나왔습니다. 네, 부동산 분류는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시면서 저건 부동산이야라고 하십니까? 뭐를 보면서? 자, 땅 보면서, 또 뭐 보면서? 건물 보면서, 끝.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부동산 개론의 기본서의 그 부동산 분류는요, 토지 분류와 건물의 분류 나눠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건물 중에서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이거든요. 그럼 주거 용도의 건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컨닝 하시죠. 써놨어요. 주택. 네. 그래서 결국은 토지 분류, 주택 분류 두 가지 구분하시면 부동산 분류 파트 끝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OT 때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개론은 체계의 학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걸 밑도 끝도 없이 외웠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요.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굳이 과목에 비유한다면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암기는 정말 사상두각이에요. 모래 위에 완전히 집치는 건 똑같아요. 왜? 나올 때마다 말이 다 바뀌어 나오는데 그걸 외우는데 뭘 어떻게 외우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같은 말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거 엉덩이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출제할까요? 궁뎅이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은 볼기짝 그래요. 다른 사람은 히프라고 한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쌍발골 그런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예를 든다면. 그럼 나오는 출자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데 그걸 언제 다 외워요? 그 말 뜻이 뭔가를 알아야 그게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리고 외운다 친들, 아이고 그 시간 따져본다면 차라리 공법 외우고 말지. 그거 언제 다 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린다 했어요. 제가 OT 때. 시간 오래 6개월 걸려요. 6개월 동안은 남들 뭐 점수 나온다 안 나온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어떤 커리에 따라서 쭉 나가세요.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동방불패돼요. 그럼 볼게요. 크게 토지 분류와 주택의 분류 나눠지는데 주택 분류는 건축법상 주택과 주택법상 주택 분류가 나눠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법과 연결이 또 됩니다. 또 토지도요. 와, 요새는 예전 같으면 그냥 부지, 택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새는 그 공법에 배우다 보면 국계법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있어요. 그것까지 총론에 다 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용도 지역에 뭐뭐 있어요? 도시지역. 위에 관리, 농립,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지역 내에 주상, 공농 나눠지고 주거지역 내에 전, 일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나눠지죠. 그거 다 물어봐요. 개론에서. 이제. 따라서 공법의 기본적 내용을 모르면 이제 개론 문제도 못 푸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만큼 통합 효과가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개론은 개론, 공법은 공법 이렇게만 나왔다고. 근데 이제는 어떨까요?
만약 개론의 어떤 파트가 공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냥 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아니 선생님 왜 공법을 개론 내셨습니까? 출제자한테 물어보면 야 개론이잖아. 개가 무슨 개니? 모두 개인데요. 그럼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개론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일단 볼게요. 토지는 크게 가장 먼저 부지, 택지, 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물론 대지가 있고 이제 이건 건축법상의 대지가 있고 지목상 대인 땅이 있는데 부지, 택지, 대로 나눠지면 부지는 한마디로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뭐다? 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건축할 수 있는 땅만 택지라고 하는데 이 택지 속에 주상공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에요.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택지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말이 따라 붙는다?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택지를 얘기할 때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그걸 외워라 또는 알아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이제 하는 겁니다. 택지는 두 개로 표현돼요. 문장이. 첫째, 택지란 건축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거나 그런 용도로 제공될 필요성으로 준비된 뭐든 갖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에 포인트 두고. 또 다르게 말하면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 용도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건축할 수 있다. 그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다면 건축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거나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주상공을 집어넣어서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또는 공업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서 가로 넣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로 삐리리 해놓고 주상공이 나왔어요. 그럼 답은 뭘까요? 그것도 택지예요. 근데 이 택지 중에서 주상까지만 돼요. 자, 주상, 주거용지, 상업용지는 지목이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돼요. 근데 공업용도는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범위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땅이고 여기는 건축할 수 없는 땅이 있다면 이걸 모두 합한 게 바로 뭐다? 부지다. 그럼 네모칸 박스 전체가 부지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주상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상공까지만 끊으면 얘는 뭐다? 택지다. 이건 택지 맞죠? 그럼 나머지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뭐냐면 예컨대 하천의 바닥 토지나 철도용 부지 이런 것들이 바로 비건축 용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택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땅은 주상은 지목이 대이지만 공업 용지는 지목이 공장 용지라고 따로 존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상까지만 뭐가 된다? 대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기본 개념을 아시면 그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만 건축할 수 있는 땅, 없는 땅 모두 합한 게 뭐? 부지. 그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 주상공이 택지. 주상공 중에서 주상만 대. 공업용지는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있다. 끝. 그럼 게임 끝났고요. 근데 이때 어쩌다가 보면 대지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건축법상 대지거든요. 건축법상 대지는 주상공이 모두 포함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주상공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택지라고 했죠. 맞죠? 근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에도 주상공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건축법상 대지는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시 한번 택지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주상공이 모두 포함되는 게 택지 맞죠? 잠깐 끊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속에도 주상공이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상 대지는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맞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출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사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맹지와 대지라는 게 있어요. 맹지와 대지. 근데 요 대지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 조심할 건 건축법상 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한자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만 보자. 보통 맹지 대지할 대지는요. 이게 자루대가 나와요. 자루대. 자루대. 이 대가 한자로 뭐라고요? 자루대. 원래 한자는 이거예요. 요 아래쪽에 옷이 있잖아요. 이게 옷 의자 맞죠? 그 한자 모르는 분들 이렇게 한자 얘기를 들으면 되게 아파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옷을 뒤집어 쓰니까 자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에 한자를 써놓고 이 한자가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지 맹지할 때 대지는 요 대가 한자로 자루대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자루 모양의 땅이잖아요. 맞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루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건을 담아서 먼 곳까지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도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루의 입구, 전문 용어로 주둥이라고 하지만 그 주둥이가 넓으면 내용물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으려면 자루의 입구는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그래서 자루형 토지 대지는 입구가 좁은 땅이에요. 입구가 좁은 땅. 오케이? 근데 개념은 입구가 좁은 땅 하면 되는데 시험엔 그렇게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한번 들어보세요.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나와요. 그럼 좁은 통로, 그게 입구가 좁다는 얘기고 공도라고 하는 건 도로, 우리말로 길과 접속, 연결된 면을 갖는 땅을 뭐라 그런다? 대지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냥 문장 외우기 싫다고 입구가 좁은 땅 이렇게 외워놨다가 출제자가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소리를 버리면 이런 얘 말은 못 돼. 얘는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러면 또 틀린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 잡고 실제 나오는 문장은 외워야죠.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실 것. 그런데 이 대지는 저 같으면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골목? 골목 안쪽의 땅은, 골목길은 대로보다 길보다 입구가 좁네? 골목길에 골목 안쪽의 땅이 뭐다? 대지예요. 근데 절대 시험에서 골목 안쪽의 땅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쓰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개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놈의 문장이 워낙 많고 다양하고 무슨 말 쓰는지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 어려운 말을 써놓으니까 퍽 하는 바람에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 내용은 제가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알아듣는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 많이 합니다. 이해되면 문제 풀 수 있어.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해는 기본이고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익혀야 푸는 것이지. 이해만 된다고 해서 문장 해석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쉽게 됐다면 누가 개론이 어렵다고 머리를 쥐어 뜯겠습니까? 진짜 힘들어. 제가 봐도 야 이런 말까지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 어렵게 나와요. 근데 그걸 헤쳐야 나가야만 또 점수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맹지는요. 이 양반이 아주 무서운 분이 뭐냐면 이 맹이 뭐다? 안 못 볼 맹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그 무서운 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눈에 뵈는 게 없다. 그 말이 뭐냐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사각형 하나하나를 땅이라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땅을 A라고 보았을 때 사방이 길. 제가 길 그랬지만은 예쁜 말로 하면 공도. 그러면 공도의 반대가 뭘까요? 예측해 보시죠. 사도예요. 공의 반대가 사니까. 그럼 금융론에서 공모란 말 쓰고 공모의 반대가 뭘까요? 사모에 그냥. 어차피 공이 나오면 무조건 반대는 뭐다? 사다. 한번 더 여쭤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의 반대는 뭘까요? 사적 임대주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이게 사실은.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셨을 때
가운데 A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전부 길과 연결된 면이 있지요. 근데 가운데 이 땅은 사방이 다른 땅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어떤 면도 길과 접속된, 다른 말로 연결된 면이 없지요. 그럼 사방이 막혔잖아요. 그럼 눈에 뵈는 게 없겠죠. 그래서 맹지가 되죠. 오케이? 근데 이 맹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 원칙적으로 맹지 상태에선 건축 허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건물을 못 짓게 된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왜 주변에 이 부동산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맹지라서 집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속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속 때문에 토끼는 경우, 되게 억울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어떤 땅 임자께서 울면서 자기 돈 들여서 길을 만드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 왜 그럴까요? 맹지예요. 그래서 한쪽 면도 길과 연결된 면이 있어야만 대지가 되고 비로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길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맹지죠. 자, 그럼 맹지 대지 이제 개념 따져봤고, 이제 다시 한번 압축할게요. 맹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땅 맞죠?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맹지란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공도의 직접적인 접속면을 갖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문장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대지는 압축하면 뭐가 되죠? 골목길 안쪽의 땅인데 입구가 좁은 땅인데 예쁘게 말하면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 길과 접속된 면을 갖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대지. 우리말로 골목 안쪽.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겠지만 대지는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는 토지. 이게 차이점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 뭐 필지다, 획지다 이런 말씀 좀 들어보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지라고 하는 건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법률적 개념의 토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면적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평짜리도 등기하면 1필지가 되고 10,000평짜리도 등기하면 1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 단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토지의 면적 단위는 뭐예요? 토지의 면적 단위는 뭐죠? 이게 제곱미터예요. 근데 그걸 물어봐서 우리 시험에 필지는 어쩌저쩌 맞는 말 써놓고 토지의 면적 단위라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건 헷갈리는 거죠. 등기 등록의 단위란 말하고 면적 단위가 헷갈려. 단위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면적인지 뭔지 헷갈려. 그래서 다 틀렸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평소에 듣잖아요. 설마 그럼들 왜 틀리지 이런다고. 근데 현장에 가보시라고 내가 그걸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것만 좀 이렇게 좀 억제가 되고 좀 이게 벗어날 수가 있다면 정말 좋은 점수 다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필지는 이제 한마디로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됨으로써 법적 개념의 토지가 필지예요. 근데 획지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땅을 획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으로 구분하니까 경제적 개념의 토지다라고 일단 성격을 나눠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1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필지, 하나의 필지가 있어요. 그럼 필지가 몇 개다? 하나. 그럼 법적으로 물건이 몇 개죠? 하나. 그런데 이 하나의 토지가 A, B, C 부분이 나눠지면서 각각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필지나 획지를 따져보시기 전에 현실적으로 같은 땅도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값어치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져. 같은 땅도 농사를 짓는 땅이냐, 건물 짓는 땅이냐, 뭐 나무 심는 땅에 따라서 값어치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무슨 용도로 이용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토지 가치가 다르겠죠. 간단한 예로 A 부분은 평당 10만 원, B 부분 20만 원, C 부분 평당 5만 원 한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가격으로 구분하는 게 무슨 지다? 획지.
그럼 획지는 몇 획지가 있는 거죠? 3획지. 그럼 이런 경우를 1필지가 3획지가 된다. 또는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획지가 뭐라? 획지는 가격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획지예요. 근데 하나의 필지이지만, 즉 법적으로는 물건이 하나이지만 가격대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획지는 몇 획지가 된다? 3획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예쁘게 말하면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 있다. OX. 맞잖아요. 끝이에요. 이 정도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 문제를 물어보면 글쎄 토지 분류 기출문제상 최상급? 그 정도 지문이 가장 최상급이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두 근반, 세 근반이 겹쳐가지고 합이 6근 되는 바람에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검은 건 글씨, 흰 건 종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획지가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 나지와 건부지라는 게 있어요. 나지와 건부지. 근데 이것도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볼게요. 이때 나라고 하는 건 한자로 나체. 나체가 뭐죠? 벌거벗었다. 그럼 벌거벗을 나거든요. 그럼 땅이 벗었다? 이 말이 뭘까? 건물이 없다. 건물이 없는 땅이 뭐래요? 나지. 근데 건부지는요. 이 건이 포인트예요. 건이라는 글자가 뭐다? 건물이다. 그럼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이 뭐다? 건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학습할 때는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땅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문제점. 개념은 쉬운데 실제 문장은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그럼 나지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나지란 지상에 건축물 등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를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등장해요. 그거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장은 나중에 외우고 일단 개념만 잡으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입장에서 건물이 없는 땅과 건물 있는 땅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 땅의 거래 자체는 보다 쉬울까요? 땅 거래는 나지가 쉽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때 절대 뭐 거래가 쉽다, 용이하다 이런 말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말 안 써줘요. 뭐라고 할까요? 시장성이 풍부하다. 이 시장성은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이게 풍부하다. 그 말은 결국 거래가 용이하다. 보다 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면 자, 건물이 없는 땅하고 있는 땅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를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볼게 한번 들어보시죠.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자, 시험 나올 때는 시장성이 풍부하고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한 토지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건물이 없는 땅인 나지는 건물이 있는 땅인 건부지보다 거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니? 라는 뜻인데요. 해석해보면 별거 아니죠. 그러면 상식에 부합하시죠? 맞잖아요. 그런 상식이 없으신가요? 오케이,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치 자체도 여러분 보실 때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 어느 쪽의 가치가 보다 높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조심할 건 일반적으로 반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이해는 가셨어요? 그럼 이제 문장 어떻게 나오냐?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요? 그런데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런 말 쓴단 말이죠.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 첫째, 일반적으로 어떠하다는 건 대부분 그러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 말은
예외적으로는 그 반대로 나지의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말 자체가. 이것이 바로 문장의 해석이에요. 그 문장의 해석이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개론 공부가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얘는 잘 보세요, 여러분. 얘는요, 나지 입장에선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은 거 맞죠? 그럼 입장을 바꿔볼까요? 그건 건부지 입장에선 나지 가치보다 낮잖아요. 건부지 입장에선. 그럼 가치가 올라갔어요? 깎였어요? 그럼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증가라고 해요? 감가라고 해요? 감가라고 하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가치가 줄어드는 걸 감가라고 한다고. 그럼 가치가 올라가는 걸 증가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누구 입장이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은 누구 입장에서? 나지 입장에서. 나지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건부지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치가 깎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는 말은 건부지 입장에서 얘기고, 나지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건 나지 입장일 뿐인 거지 내용은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걸 구분한다면 개론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문장을 하늘천까지 외우신다. 구분 못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건부 감가의 반대는 건부 뭘까요? 그래서 건부 증가지. 감소의 반대가 증가니까. 맞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근데 그 건부 증가의 대표가 뭐냐면 우리 토지 보상할 때 그냥 땅만 있는 거하고 땅 위에 건물 있는 경우하고 어느 쪽이 토지 보상비가 더 많아요? 그럼 토지 보상구역 내 건부지는 건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건물이 없는 땅보다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보상액도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럼 건부 증가네. 맞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깎이는 경우가 건부 감가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건부 증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도 건부 증가예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씩 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다 아시죠? 그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 지어요? 못 지어. 그럼 그린벨트 내에 낮이는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그린벨트 내의 건부지는 그래도 건물이라도 세워져 있는 땅 아닌가요? 그럼 상식적으로 건물이라도 세워져 있는 땅이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보다는 땅의 값어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 생각을 하고 외우든 외워야지. 그냥 하면 전달 외우고 있어. 그거 다 기억 안 나면 다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과목 공부와 개론 공부의 차이점이에요. 개론 공부는 개념의 파악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굳이 문장을 외우지 않고 또 내가 처음 들어봤던 말이 나와도 대략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이게 이치에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러다가 나와요. 근데 다른 법 과목 좀 똑같이 외워버린다? 진짜 방법 없습니다. 개론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좀 쉴게요. 거기 나중에 보면 뭐 휴한지 이런 말 있거든요. 그건 지금 안 봐도 되니까 후보지, 이행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있는데 조심할 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용도 지역은 공법에서 국계법상 용도 지역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와 하는 용도 지역인데 여기는 크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바꾸면 택지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럼 농지 지역은 농사 짓는 땅. 그럼 임지 지역은 나무 심는 땅. 이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만약 임지 지역이 농지 지역, 또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 이렇게 용도가 바뀌고 있다면 이건
용도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택농임이 용도 지역이에요. 그럼 임지가 농지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요. 그럼 용도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땅을 후보지란 말을 써요. 후보지다. 그럼 예컨대 택지 후보지다 했다면 얘는 지금 택지다 아니다. 택지가 아닌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행지는 뭐냐면 같은 용도 지역이 또다시 세분화되면 나눠집니다. 제가 아까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택지가 나오면 주상공이 따라 붙는다 그랬죠. 그럼 택지 지역은 또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같은 택지 지역 내에서 뭐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뭐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경우는 무슨 지라고 한다. 이행지. 그럼 뭐 일단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용도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뀔 때는 후보지인데 같은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뀔 때는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예컨대 주거 이행지 그 말은 주거 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문장 표현상 용도지역 간자가 나오면 후보지고요. 용도지역 내자가 나오면 이행지가 답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교재에 보면 여기 농지가 또 뭐 전지, 답지, 과수 막 나눠지고 이러거든요. 용지 다 필요 없어 이거.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어떤 개념 알면 돼요. 일단 용도지역이 택농임 나눠지는데 용도지역 간의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뀔 때는 이행지. 그 개념만 아시면 돼. 그런데 조심할 건 후보지가 됐건 이행지가 됐건 얘네들은 용도가 바뀌고 있을 때만 쓰는 말이고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쁘게 말하면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다. 그럴 때는 후보지란 말을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물론 우리 교재를 보면 뭐 대통령 나오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 알잖아요. 그럼 사관학교 학생들을 사관생도라고 하죠. 또는 사관 후보생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4년의 교육을 마치고 사관, 장교 계급장, 소위 계급장 다는 순간부터 사관, 즉 장교가 된 거지 후보생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후보라는 말은 용도가 바뀌고 있을 때만 쓰는 말이고 이미 용도가 전환이 됐다면, 용도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때부터는 후보나 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기 없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자,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럼 이행지라고 말한다? 아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라고. 근데 아직 상업지역이 안 되고 상업지역이 계속 바뀌고 있을 때는 상업이행지인데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면 그때부터 상업지역인 거지 이행지라는 후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분류까지 마쳤고 잠시 쉬었다가 주택 분류 이어가도록 할게요.